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14일 제2회 책인심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책인심 강의는 제가 명상과 마음 경영에 대해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 지은이는 임성훈, 인문학 연구가, 아레테 인문 아카데미 대표입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훌륭한 정신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찮게 다루고 하찮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를 나무랄 것입니다. 그 누구든 되도록 정신이 훌륭해지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70살 나이의 노인은 재판장에 모인 수백 명 군중의 비방과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며 그들에게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했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은 대가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죄로 아테네가 몰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탁월한 삶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삶이다.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리자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짐승과는 다른 인간의 삶이다. 소크라테스는 예수처럼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석가모니처럼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다. 공자처럼 천하를 주유하며 원대한 이상을 펼치거나 학파를 세우지도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신을 섬기고 아테네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뼛속까지 철저한 아테네 시민이었다. 아테네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도 3차례 이상 참가했다. 그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어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테네인들을 붙잡고 캐물었다. 그에게는 답이 없었다. 동시대 아테네인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함께 고민했다. 전쟁이나 종교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아테네 밖에 나간 경우 말고는 평생 아테네에 머물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당신은 사실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연극의 소재가 되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말년에는 70살의 나이에 동료 시민들의 고발로 재판장에 섰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아 동미나리즙을 마시고 죽었다. 선생님은 외모나 다른 면에서도 영락없이 바다에 사는 저 넓적한 전기 가오리입니다. 전기 가오리는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누구든 마비시켜 버리는데 제게 그런 짓을 하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플라톤. 전기 가오리.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의식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으나 진저리 치며 소크라테스를 배척하고 죽음까지 몰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탁월한 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살지 말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둘째, 올바른 알을 추구하라. 셋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알을 추구하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은 분명 탁월함을 향한다. 자기 삶을 충분히 검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BC 469년
아테네 외곽에서 태어났다. 귀족 출신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석공, 어머니는 산파였다. 아테네의 황금 시기에 수많은 석상과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 석공은 꽤 괜찮은 직업이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악처로 유명한 크산티페 외에도 또 다른 아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아테네에서 중혼이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아들은 3명이었는데 자식을 늦게 보았고 자식들 간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다. 그의 막내 아들 메넥세노스는 소크라테스가 70세 독배를 마실 당시 3세였다고 알려졌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해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으로 뭉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이 전투 이후 10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인구의 20% 정도, 대략 2천만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다. 인구 200만 명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제국을 물리치면서 그리스인들의 자존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특히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그리스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함대를 바탕으로 페르시아를 에게해에서 몰아내고 실질적인 제국의 면모를 보였다. 소크라테스는 청년기 대부분을 이런 아테네의 영광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나이 40 전후로 아테네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테네의 자부심은 교만으로 변질됐다. 아테네는 방위력 증강을 구실로 동맹국에 조세를 부과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돈을 아테네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등 제멋대로 쓰기 시작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인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군사 강국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질투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아테네에 대한 불만과 시기심이 그리스 전체에 퍼지며 스파르타 중심으로 뭉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민주정 체제의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외부의 거대한 적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전체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탁월함에 대해 재정의했다. 진정한 탁월함은 신체적인 우월함이나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의로움, 절제, 용기 등 지혜의 추구라고 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포는 소크라테스가 검토한 주제를 그의 책 소크라테스의 회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경건함이란 무엇이며 불경이란 무엇인가? 2. 정의란 무엇이며 부정은 무엇인가? 3. 공정함이란 무엇이며 부당함이란 무엇인가? 4. 지혜란 무엇이며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5. 용기란 무엇이며 비겁함이란 무엇인가? 6. 국가는 무엇이고 정치가의 자격은 무엇인가? 7. 정부는 무엇이며 통치자란 무엇인가? 8. 그 밖에 그것을 아는 자는 훌륭한 사람, 모르는 자는 노예라고 불릴 만한 주제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바로 무지의 지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검증하며 올바름과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동료 시민들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탁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귀찮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것이 신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자 삶의 목적이라 여겼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을 망침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멜레토스라는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다. 명목상 이유는 두 가지. 그가 아테네에서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고발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첫 번째 연설 뒤에 유죄 여부를 묻는 판결에서 배심원 500명의 의견은 유죄 280명, 무죄 220명으로 갈렸다. 소크라테스의 유죄가 선고됐다. 원고 측이 신청한 형은 사형이었다. 대안 형량을 제시할 차례가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모인 아테네 시민들의 화를 돋웠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낼 수 있을 만큼의 벌금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1문화 정도는 낼 능력이 될 것 같네요. 분기한 배심원들은 360대 140으로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결정했다. 소크라테스의 끊임없는 질문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자기 자식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오염되어 소크라테스식 논박을 부모에게 해대니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걸출한 제자였던 플라톤과 크세노폰 그리고 당대 및 후세 작가들의 글을 통해 살아남았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계보의 시작이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세워 스승의 사상을 기반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주도했다. 이 아카데미아에서 미학, 도덕, 논리, 과학, 정치학 등 서양 철학의 체계를 확립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출됐다. 플라톤은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서양 철학의 토대를 세웠다. 플라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서양의 고대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한 과학자에 가까웠다. 그들은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불이냐, 물이냐, 공기냐와 같은 주제를 다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주로 인간의 문제를 탐구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였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존재와의 연결, 올바른 가치의 추구를 통해 깨달음을 찾아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기초를 만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1.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는 오직 신만이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인간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엘렌 코스. 상대방의 무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전기 가오리 소크라테스의 톡 쏘는 바로 그 전기 충격이 엘렌 코스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방에게 여러 윤리적인 개념에 대해 묻고 그들의 대답을 검증하면서 결국 당신도 나도 아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맺는다. 엘렌 코스는 상대방이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믿는 것을 부숴버리는 대화 방법이다.
3. 윤리적 주지주의.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봤다. 바로 주지주의다. 즉, 정확한 암, 지성이 인간의 의지나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이 뭔지 안다면 모두가 자기 잠재력을 올바르게 발휘한 아레테의 상태를 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스어로 아레테는 가장 좋음, 최선의 상태라는 뜻이다. 사물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된 상태, 탁월함을 이른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도덕적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아레테를 추구하는 삶,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했다. 소크라테스는 일관되게 물질의 추구를 경계했다. 의식주 문제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로 알려진 것도 속이 터져서 그랬을 것이다. 사람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와 같은 질문이 당장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기 나름의 철학을 정립해두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삶의 흔들림이 오는 시기, 변곡점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실용적인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철학적인 지혜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무지의 지. 이것이 서양 철학의 위대한 한 걸음이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는 위대한 알미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최소한 소크라테스에게 이 말은 너 자신의 무지였다. 너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라. 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혜가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증하지 않는다.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는 무지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무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나를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이 돈벌이나 자기 집안 살림, 군대의 지위나 대중연설, 국가의 관직 등의 정신을 빼앗겨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 봤다. 소크라테스의 절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가 독즙을 마시기 전에 가족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해 일러줄 것이 없는지 물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싸늘한 시체가 된 후 다른 이들이 자기 몸을 닦는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가기 직전이었다. 스스로를 돌볼 것.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 어쩌면 마지막 당부가 될지도 모르는 말. 소크라테스는 각자 자신을 돌보라고 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다. 자신을 알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말 장수가 말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관찰하듯 사람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걸음 떨어져야 한다. 자기 기만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했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기만적인 자의식에
빌붙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미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외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당신 자신을 돌보라. 이와 같이 그대로 표현했다. 그는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못생기기로 소문이 났다.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고 뚱뚱했다. 눈은 마치 전기 가오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고 심지어 옆으로 쭉 찢어져 있었다. 들창 코에 입은 지나치게 크고 입술이 두툼했다. 지금도 남아있는 소크라테스의 동상을 보면 대부분 이런 묘사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 놀려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착하는 아테네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의 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자신은 곧 푸시케였다. 고대 그리스어 푸시케는 숨, 호흡을 뜻하는 말이다. 호흡은 곧 생명이고 생명의 핵심은 영혼이다. 그래서 푸시케는 영혼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에는 영혼이라는 관념이 일반적이었다.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고 육체가 죽음에 이르면 영혼은 하데스로 간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면 내면으로 대체해서 이해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무지의 지는 자기 내면에 대한 알미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아는 자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복의 메논, 자네는 정말로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가 메논에게 한 말이다. 메논은 자기가 미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덕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1. 남자의 미덕은 국가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친구들에게는 이롭게, 적에게는 해롭게 하면서 자기는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2. 여자의 미덕은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 재산을 보존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3. 미덕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다. 4. 용기, 절제, 지혜, 고상함 등은 미덕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미덕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전체로서 온전한 단 하나의 미덕을 정의해야 한다고 메논에게 말했다. 메논은 미덕을 다시 정의했다. 미덕은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고 획득할 능력이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한다고 여겼다. 정말로 나쁜 것인 줄 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쁜 것을 알고도 원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나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기로는 좋은 것을 원한다. 나쁜 것들이 정말로 자기에게 해롭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에게 나쁜 것을 행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정확한 알미다. 당대 젊은이 중 많은 이가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나 기성세대를 상대로 무차별 전기 가오리 공격을 했다. 무지를 지적받은 아테네 시민들은 무지를 인정하기는커녕 소크라테스를 미워했다.
착한 자식들이 이상한 늙은이에게 잘못 배워서 버릇없어졌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변론 상황에서 언젠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소명의식을 갖고 할 일을 했다. 설사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해도 말이다. 전투에서 지휘관들이 내게 명령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켰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이 나에게 자신과 다른 이들을 탐구하는 철학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했는데 죽음이 두려워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어로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이다. 이 말은 좋은, 잘이라는 말과 다이몬이 합쳐진 말이다. 다이몬은 영적이거나 신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에우다이모니아의 뜻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 좋게 작동하는, 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삶의 의미를 찾고 소명을 완수하며 혹은 미덕을 실천하며 느끼는 좀 더 고차원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혼의 상태로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보편적인 도덕성도 갖추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고 행복해진다네. 무슨 일도 해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농사든 항해든 자기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자기에게 맞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기에게 맞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남에게서 주어진 일만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검증해야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네. 플라톤의 카르미데스 중에서 모든 질문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외침이다. 칼 세이건. 세상을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질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다.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질문의 대가는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검증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다. 존 스튜어트 밀에게 소크라테스는 돼지와 구분되는 양식 있는 인간이었고 불만족한 존재였다. 돼지는 왜 만족하고 인간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돼지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탁월하게, 더 돼지답게 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무지의 질을 깨달은 인간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은 더 탁월하게, 더 살만한 삶을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질문하고 검증한다. 인간의 역사는 검증의 역사다. 검증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항상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의 신호다.
질문하지 않는 인간, 검증하는 태도를 버린 인간은 만족하는 돼지의 삶으로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권위는 다수에 의한 권위다. 집단의 힘은 세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을 외면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게 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 집단의 힘이다. 주변 사람들이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입을 일그러뜨리면 가장 강한 사람도 두려워한다.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고립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무리에서 벗어나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에는 집단의 권위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했다. 소크라테스도 집단의 권위에 밀려 공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던가.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다. 책임은 권위를 가진 자가 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집단의 권위에 저항했다. 스스로 검증한 뒤에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누군가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검증한다. 모든 의견은 자기가 스스로 검증한 결과여야 하지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서는 안 된다. 둘째, 원칙을 지킨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셋째,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계산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한다. 누가 어떤 말을 했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든 내가 스스로 검증했을 때 헛소리라면 결국 헛소리다. 길에서 들은 말을 길에서 전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논어. 공자는 길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덕을 버리는 짓이라고 규정했다. 들은 말을 시비나 선악을 가리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을 엘렌코스라고 한다. 엘렌코스는 꼬리를 무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어떤 생각이나 주장의 전제를 검증하고 그 모순점을 밝히는 대화법이다. 흔히 산파술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엘렌코스와 산파술은 차이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엘렌코스를 활용했다.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일을 당한 이들은 대부분 그를 다시 찾지 않았다. 아마 대다수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탈탈 털린 사람들은 화가 나서 심지어 그에게 주먹을 날리거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이들, 머리가 말랑말랑한 이들,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에 열광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대화를 통해 배우려고 했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답을 몰라 곤경에 처한 것이지 고의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네. 내가 남에게 질문하더라도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끄집어낼 수 없다네. 소크라테스는 항상 나는 무지하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자기 앞에서 모른다고 하니 상대는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알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게 한 뒤에 하나하나 검증했다. 상대가 스스로 진짜 저는 아는 것이 없네요. 입을 다무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백기를 들 때까지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이어졌다. 소크라테스가 엘렌코스를 사용한 목적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우치도록 돕는 것이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알고 있어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대화를 통해 주제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는 대화를 통해 상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오류 있는 전제, 도덕적인 확신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었다. 둘째,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도구로 대화를 택했다. 거리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삶을 성찰하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 무엇이 옳은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몇 걸음 물러나서 바라봐야 한다. 자기 삶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객관화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셋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상대를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세상 모든 아이는 지적 호기심이 있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 호기심을 잃어버린다. 이어령.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예술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피카소.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의 씨앗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호기심은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궁금증이 생긴다. 당연하다고 여기면 궁금해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호기심은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 여유와 여백에서 생길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이가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했다. 그 방식은 전기 가오리 질문이었다. 그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 질문하며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전기 가오리 공격을 당한 사람 중에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만난 이후 비로소 자기 인생과 가치관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졌다.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점 중 하나는 그의 배움에 대한 자세다.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젊거나 명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상대와 자신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허는 민첩하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논어. 공자는 공허라는 사람이 사망하자 문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자는 공허가 누구에게라도 모르는 것을 묻는데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인들의 공통점이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죽음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죽음은 무와 같은 것으로 죽은 자는 어떤 감각도 갖고 있지 않거나 영혼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인간에게 소위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죽음은 모든 감각과 인지 능력이 정지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없다. 만약 당시 많은 이가 믿었던 것처럼 영혼이 있다면 죽음은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영혼들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죽음은 불멸하는 영혼의 이동일 뿐이지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어서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영혼이 있든 없든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알을 바탕으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가 더 이상 자기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면 추방하거나 목숨을 살려줄 의향이 있었다.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부유함과도 거리가 먼 70세나 된 노인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자유를 잃게 되느니 죽음을 선택했다. 동료 시민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자기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만 부지하는 삶, 돼지와 같은 삶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은 당시 인재들을 잘 대우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3,000명의 식객을 거느렸다는 말도 있다. 그는 개 짖는 소리를 잘 내는 도둑과 닭 우는 소리를 잘 내는 별것 아닌 재주를 가진 사람까지도 식객으로 맞아 교류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움을 주던 식객들은 하루아침에 맹상군을 떠나갔다. 그가 재상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얼마 뒤 맹상군이 다시 권력을 쥐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맹상군은 분노하며 다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다. 이때 모두가 떠나갈 때 그를 지켰던 선비가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며 말렸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를 때는 무엇이 되었든 자기가 얻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면 떠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깨달음을 준 선비에게 맹상군은 절을 올리고 다시 찾아온 식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상대에게 가치가 없다면 상대는 나를 떠나간다. 슬프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을. 상대와의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에 맞도록 나의 가치, 나의 쓸모를 높여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쓸모와 가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훌륭한 인격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인생은 주변 친구들에게 영감을 줬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도 스스로 먼저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변에 모여드는 훌륭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라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네. 과연 자네는 미덕, 즉 정의, 아름다움, 용기, 절제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네. 소크라테스는 동료 시민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태도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와 기꺼이 친구가 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소크라테스는 꼭 자기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줬다. 저에게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떠올리는 것은 늘 무엇보다 즐거운 일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평생 비난의 중심에 있었다. 70년 평생을 비난과 조소 속에 살았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에도 소크라테스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사람들은 상대를 전적으로 진실하고 온전하며 믿을 만하다고 여기다가 실제로는 그가 못돼 먹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들은 모두를 혐오하고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네. 사실 아주 좋거나 나쁜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중간은 엄청나게 많다네. 플라톤, 파이돈.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이리 일비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 항상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불완전한 인간들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각자의 잣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한다. 불특정 다수 혹은 그 분야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가족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정확한 의견을 줄 수는 없다. 쓸데없는 비난은 잊어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의 비난은 기억할 가치가 없다. 꼰대들의 특징은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경청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양방향이 아니다. 하루는 지인들의 대화를 듣다가 배를 잡고 웃은 적이 있다. 분명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로 상대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자기가 휴가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디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느 숙소에 묵었는데 서비스가 형편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구단 마스코트와 사진을 찍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탈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최근에 가족과 야구 경기를 관람한 경험을 말했다. 마찬가지로 상대는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여행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 식의 대화가 5분 넘게 이어지니 듣다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 소크라테스는 공공연히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언제든 열린 자세를 보였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겸손하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열린 태도를 가졌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의 이름이다. 대부분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였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1000마리의 평범한 갈매기 사이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은 자기만의 비행수를 익히려고 노력한다. 그저 먹고 살려고 몸뚱이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진정한 삶을 살겠다는 충동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시속 344km의 고속 비행에 성공한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고 통제하는 것, 그것은 생명력의 표현이다. 생명은 먹고 싸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기를 확장하고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삶을 최대한으로 꽃피우기 위해, 탁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소크라테스와 조나단의 모습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탁월함, 아레테를 추구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영혼의 탁월함이다. 둘째,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매미와 텃새가 대붕을 비웃었다. 무엇 때문에 구만리 창공을 날아간단 말인가? 장자의 소요율을 보면 작은 매미와 새가 거대한 대붕이 구만리 상공을 날아오르는 것을 보며 비웃는 장면이 나온다. 저놈의 큰 새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냥 평범하게 나무 사이를 오가며 작은 먹이나 먹으면 될 것이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요란스럽게 멀리 높이 나는 거지? 매미와 작은 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붕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자기 깨달음을 세상에 전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당신은 재산을 늘리는 것, 그리고 명성과 명예는 돌보면서도 현명함과 진실, 그리고 영혼을
최대한 훌륭하게 하는 일은 돌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게 수치스럽지도 않습니까? 인간은 왜 그토록 이익을 추구하는가? 몸뚱이 때문이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죽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편하게 살려고,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 격이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 하고 불이익과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미덕을 추구하는 인간, 탁월함을 추구하는 인간이야말로 정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고통 앞에서도 이익 앞에서도 초연했다. 품격 있고 탁월한 인간이었다. 쓸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훌륭한 사람의 행동인가 형편없는 사람의 행동인가만을 따져야지 죽느냐 사느냐의 위험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굴복시킬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향상에 힘쓰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탁월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 내 삶을 꽃피우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만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탁월함을 포기하고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르는 곳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현실을 창조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당나라 선종의 일파인 임재종의 시조, 임재의현의 말이다. 임재의현은 어디에 있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한다. 주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작하라고 했다. 작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행동하는 것,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함이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자신에게 속한 어떤 일을 돌보는 일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은 몸이라는 감옥, 지위, 명성, 부와 같은 것이다. 진짜 돌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며 사는 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 실제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 큰 만족감도 없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소크라테스는 알미라는 행위 자체를 대충대충 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고 검토한 것이죠. 그는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토는 성찰이나 반성 혹은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성찰의 목적은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검토와 확인도 쉽지는 않지만 정신적 세계에서의 검토와 확인은 정말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지, 더 의로운지,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와 현명함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내 안의 지혜를 일으키고 개발하고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수용해야만 나의 지혜가 다시 확장됩니다. 그런데 내 안의 지혜는 꽁꽁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쉽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세파에 때묻은 나의 어리석음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데 비해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과 감정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지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성과 지혜를 향한 여정은 인류 발전의 궤적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이성과 지혜와 정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성적일수록, 지혜로울수록, 현명할수록,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일수록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검토와 성찰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검토하면 할수록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검토하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직까지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인간은 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능력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혜에 지혜를 더하는 진화의 과정에서 어렵게 산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현재 인류가 진화의 정점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신 문명의 초창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룡은 1억 2,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겨우 3,400만 년입니다. 공룡은 정신이 아니라 몸을 부풀렸고 인간은 훨씬 짧은 기간이지만 몸보다 정신을 성장시켰습니다. 공룡이 지배했던 기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즉 1,200만 년 동안이라도 인류가 계속 더 진화한다면 아마도 그때의 인류는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결국 인류의 운명은 인류의 손 안에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예수와 붓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들이 향후 2500년의 미래 세계의 구조를 설계했듯이 앞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현자들이 출현해서 2000년, 3000년 동안 인간 정신 세계의 뼈대를 구축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 같지만 우리는 정신이 공진화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음을 깨고 나와서 한 발만큼 더 지혜로워진다면 인류도 그만큼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어깨 위에는 인류에 대한 책임이 지어져 있는 것이지요. 나와 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와 지구와 이 아름다운 우주를 위해서 저와 당신께서 날마다 새롭게 지혜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날마다의 성찰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